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ARF 치료 보고 있었고요. 수액 섭취 조절, 이뇨제, 전해질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어떻게 치료를 한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고칼륨 혈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칼륨 혈증, 칼슘이 높으면 심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죠.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게 RI입니다. RI. 그래서 RI를 주면 이게 이제 포타시움이 세포 내로, 혈액 내에 있던 포타시움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혈중의 포타시움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인슐린은 근데 혈당 저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포도당을 섞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20% DW에다가 RI를 섞어서 IV를 하게 되거든요. 적정한 양의 그 덱스트로즈에다가 RI를 섞어서 IV를 해서 포타시움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페리페랄 그래도 가능하고 이제 센트랄로도 가능하고요. 또 간혹은 50% DW에다가 섞어서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센트랄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기본간호학에서 배우셨겠지만 고혈당인 경우에는 혈관에 자극을 좀 많이 줘서요. 혈관염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TP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TPN의 조성을 이렇게 보시면 TPN은 덱스트로즈, 고열량의 덱스트로즈와 여기에 단백질, 아미노산 제제,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 섞어서 주고 옆에다가 하얀색 지방 주죠. 그렇게 주는데 DW는 페리페랄인 것 같은 경우에는 12.5%가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에 여기 센트랄 중심정맥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보통 20% 이상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심정맥과는 워낙 혈관이 크니까 가능하지만 여기 페리페랄로는 혈관염 쭉 생기면 거기에 이제 빨갛게 타고 오르면서 그 관리 잘 안 되면 그게 날아가서 색전도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도 오고 뭐 심장에도 문제시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단 중심적 여기 혈관염은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약간 옆길로 샜지만 참고로 해서 이제 더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RI에다가 여기에 덱스트로즈를 섞어가지고 IV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한 500만 개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탄산염 해서 아까 우리가 그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얘기했었죠. 이건 뭐였어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비본이라는 거예요. 비본은 산증을 교정해서 포타시움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포타시움 이동을 목적으로 얘를 쓴다기보다는요 다른 목적으로 좀 쓰긴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칼슘도 마찬가지로 칼슘 글루코네이트 이것도 이제 같은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얘가 1번으로 가장 중요했다면 두 번째가 투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IV로 해서도 얘가 별로 이렇게 포타시움이 별로 안 된다든지 굉장히 좀 응급이다 뭐 이렇게 되면요 혈액 투석으로도 포타시움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는 게 칼리미네이트라고 해서요 여기에 카엑셀레이트 이거를 줘서 양이온 교환 수진 칼엑셀레이트를 구강이나 리텐전 이네마 해서 약물 관장이라고도 하죠. 엉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교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포타시움과 나트륨을 이제 교환을 시켜가지고 포타시움 수치를 이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먹기도 하고 관장으로도 하지만 관장으로 넣으면 이게 굉장히 좀 환자가
좀 버텨하기를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애시도시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관장으로 하는 거는 제가 임상에서는 크게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카엑살레이트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얘는 RI 못지않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 제한해서 포타시움 섭취를 1일 40ml 이큐어발렌트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식이 제한하는 음식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조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염기 불균형 조정해서요. 대사성 산독증에서 아까 바이카보네이트 투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본 투여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제한한다 이렇게 있고요. 빈혈 교정, 혹시 출혈에 의해가지고 이게 신전성으로 이제 출혈에 의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혈을 해서 혈액을 빨리 채우셔서 이거에 대한 그 빈혈을 교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을 감소시키시고 회복이 늦은 경우에는 수혈을 좀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다. 감염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신피질 호르몬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이제 혈류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다 수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부전, 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신부전이 유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혈류량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도파민이라는 약을 좀 쓰게 되면, 보통 도파민은 5 마이크로그램 퍼 kg 퍼 민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레날도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해서 이거를 이제 신장 용량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혈류를 유지를 시켜서 그쪽으로 소변을 좀 만들어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파민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슘 통로 차단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부종이 있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있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뇨제를 막 쓰게 되죠. 환자가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뇨제를 막 쓰게 되는데, 책에서 언급이 좀 되어 있고요.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임상에서는 반드시 이뇨제를 종류를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지금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임상 가셔서도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잊어먹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나중에 한번 기억날 때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뇨제는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산 탈수소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삼투성 이뇨제라는 게 있고, 루프성 이뇨제, 루프 이뇨제라고도 하고, 티아자이드계 이뇨제, 칼슘 보존 이뇨제, V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다 넣어놨으니까 종이 보시면 여러분들 한 큐에 다 보이시죠? 그리고 책도 참고할 수 있는 게 802페이지 보시면요, 이뇨제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림도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다가도 그림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산탈수소 효소 억제제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탄산탈수소 효소 억제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제가 한번 써드렸을 거예요. H2O가 CO2를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H2CO3가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 H가 2개, O가 만나면 3개, C가 하나, 이렇게 해서 H2CO3, 요게 탄산이죠. 그쵸? 여기에서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H가 하나 나오고 플러스 HCO3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가 신장에서 배설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얘는 흡수가 되고 얘는 배설이 되고 어쨌든 얘가 왔다 갔다 얘도 왔다 갔다 해서 몸 안에 산염기 균형에 따라서 얘가 이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탄산을 탈수소시킨다. 탈수소시키는 효소가 탄산 탈수소 효소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H 수소를 탈출을 시키는 거 쪼개는 게 탄산 탈수소 효소인데 그거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억제를 시키면 이게 H2CO3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그쵸? 예, 요렇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H가 이제 이렇게 막 쌓이지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H의 역할이 뭐냐면 H가 올라가잖아요. H가 올라가면 얘가 소디움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H가 나갑니다. 보통 이뇨제다 이렇게 되면요. 이뇨제다 이렇게 되면 이 소디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쓴다 이렇게 되면 소디움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여기 세뇨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끌고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H를 내놓죠. 그러면 얘가 NaH가 들어오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물을 같이 끌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소변량이 감소하겠죠. 그쵸? 이게 뭐냐면 알닥톤. 아니. 알도스테론. 미안해요. 맨날 알닥톤은 알도스테론. 자, 그러면 이 H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 바꿀 게 없죠? 그러면은 NaH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재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변이. 이렇게. 네. 그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뇨제, 그래서 탄산 탈수소 억제제는 요걸로 이렇게 그 H가 소디움과 바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쪼개지는 게 막아지는 거니까 얘가 세뇨관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물이 조직 내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변량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탄산 탈수소 억제제입니다. 자, 근데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근위 세뇨관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림 보세요. 802페이지 보시면 이게 근위 세뇨관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이 근위 세뇨관에서 작동하는 탄산 탈수소 억제제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재미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요. 얘는 이뇨제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대사성 염기증에 교정하는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자, 이게 왜냐하면 탄산 탈수소 효소 억제제는요. 근위 세뇨관에서 소디움도 빼나가지만 소디움도 그냥 배출을 그냥 시키지만 HCO3 마이너스 얘도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쭉 빠져나가니까 얘가 빠져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혈중에 소디움 요 중탄산염 얘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아까 얼마가 정상이었어? 22에서 26이잖아요. 대사성 염기증은 26 이상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28이었어. 그러면은 얘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은 얘 수치가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지? 그러면 뭐 한 24 정도로 이렇게 쭉 몸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24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대사성 염기증이 다시 이제 몸이 정상화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사성 염기증이 동반된 부종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거는 여기 대사성 염기증에도 쓰지만 녹내장, 뇌압 상승, 급성 고산증 여기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약의 이름은 디아목스로 외워주시고 메타졸라마이드나 아니면 아세타졸라마이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투성 이뇨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근위 세뇨간에서 삼투압을 높여서 H2O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근위 세뇨간에서 삼투성 이뇨제 약물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거기에서 여기에 삼투성 이뇨제 여기가 삼투압이 높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 높으면 조직에서 물이 이쪽으로 당겨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많아지면서 밖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변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 약의 특징적인 거는 BBB를 통과를 해야 BBB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ICP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성 이뇨제는 만니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수업 마치고 나면 신경계 간호할 텐데 신경계 간호에서 외상이 있거나 어떤 부종, 뇌에 부종이 있다면 머리에 있는 부종을 감소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감소시키는 약물이 만니톨입니다. 만니톨은 자, 뇌혈관 장벽을 열어가지고 IC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직에 있는 이 물을 안쪽에 여기 혈관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업을 여기 신장하고 그 다음에 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감각기 할 텐데 감각기 할 때 눈하고 귀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눈에 녹내장 들어보셨죠? 그때 또 배우겠지만 녹내장도 물이잖아요. 물이 이게 잘 안 빠지거나 많이 만들어졌거나 해서 물이 많이 차오르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실명까지 가는 게 녹내장이잖아요. 그때 이 물을 빼는 목적으로 만니톨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의 문제점은 고나트륨 혈증, 혈량 저하증, 전해질 이상을 이제 동반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액 대치요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에서 만니톨을 신경외과에서 보시면 만니톨을 투여를 했는데 노말셀라인을 한 100에서 150cc를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예요. 수액 대치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빼서 소변을 확 빼버렸는데 이게 이제 조직에 이제 부종은 감소는 했죠. 근데 여기에 빠지면서 물까지 같이 빠지면서 여기 톤 자체도 물도 빠지면서 고나트륨 혈증 이건 탈수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 혈량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 목적은 여기에 머리에 있는 조직의 어떤 물을 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마니톨이기 때문에 물을 빼고 나서 수액 대치요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뇨제 썼는데 왜 물 주지? 라고 생각하면 요거 조직에 있는 물을 빼서 거기 혈량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더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루프형 이뇨제다 나와 있는데 루프형 이뇨제는 네프론에 넘어가기 전에 만니톨은요 천천히 주면 안 돼요. 천천히 주면 여기 조직에 오히려 무리를 줘서 조직의 부종을 오히려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얘는 거의 풀드립에 가깝도록 해서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해서 거의 훅 이렇게 주고요. 물도 그냥 훅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쑥쑥 주면 되고 보통 한 하루에
하루에 한 3에서 4회 정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마니토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 루프형 이뇨제는요, 헨레고리 상행가지에서 포타시움 소디움 클로라이드 배설을 증가시킨다. 신수질에서 삼투압 감소 시 삼투압을 감소시켜서 요 농축을 저하시킨다. 가장 강력한 이뇨제이면서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라식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루프형 이뇨제입니다. 라식스.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라식스예요. 그래서 라식스는 얘는 여기에 포타슘, 소디움, 클로라이드 배설을 증가시켰기 때문에요. 저나트륨 혈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저마그네슘 혈증, 저칼슘 혈증 이렇게 되는데 저칼륨 혈증이 문제예요. 저칼륨 혈증이. 저나트륨 혈증도 사실은 저나트륨 혈증이 되면 이제 그 뇌 부종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환자가 생명에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저칼륨 혈증은 교수님 고칼륨 혈증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심전도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환자가 위험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저칼륨 혈증은 뭐가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칼륨 혈증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뭐냐? 보통은 우리가 우리가 아까 신장에서도 신전성이 있었고 신성이 있었고 신후성이 있었죠. 심장도 마찬가지죠. 전부하가 있었고 후부하가 있었죠. 전부하는 뭐였어요? 혈량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후부하는 혈관의 문제,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후부하가 걸린다. 여기 전부하는 혈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부전이 왔을 때는 보통 여기에 강심제를 사용하고 여기에 라식스를 사용하고 여기에 AC 이니비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물을 빼주고 강심제를 주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라식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요 라식스를 썼을 때 포타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하면 이 강심제의 독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심제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강심제는 이름이 디곡신이었죠. 그래서 디곡신은 우리가 벌떡벌떡 이렇게 뛰는 거를 좀 이렇게 딱 세게 뛰려면 어떻게 돼요? 딱 참았다가 이렇게 딱 점핑하고 딱 야렸다가 딱 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디곡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트레이트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축력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디곡신 쓰기 전에 항상 뭐 했어요? 심천맥박을 측정해서 60회 이상이면 써야 한다. 60회 이하로 떨어지면 못 쓴다 라고 했죠. 이 60회 이하로 떨어지는 거가 뭐였어요? 심장의 독성, 이 디곡신의 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독성이 생기면 환자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강심제로 해서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 어레스트를 유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독성을 시너지 효과를 시키는 게 뭐냐면 하이포칼레미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부하를 좀 감소시켜서 그 심장에 대한 로딩을 좀 줄여가지고 이 환자가 심장을 좀 편하게 하려고 쓰는데 이 강심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포타슘 수치와 혈중 포타슘 농도와 그다음에 맥박을 두 개를 꼭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에 대해서 루프형 이뇨제가 이 라식스가 포타슘을 저칼륨 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심장 환자의 강심제, 디곡신을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들은 걸 기억하시고 꼭 나중에 임상 가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프형 이뇨제 보셨고요. 디아자이드계 이뇨제가 있어요. 디아자이드계 이뇨제는 클로로디아자이드, 하이드로클로로디아자이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다이클로직 뭐 이런 약들인데 이 약은요 사실 1차성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의 보조 약물이다 해서 보통 이뇨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지만 이게 그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체외액이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이뇨 효과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체외액이 정상화되면서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감소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조절이 되면서 혈압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막 혈량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뭐 그 이게 혈압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요. 말초 혈관의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이제 떨어진 거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예전에 심장 혈관계 할 때 띠아자이드계 이뇨제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그때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을 제가 좀 잘못해서요. 여러분들 거기 칼슘 요로 결석 부분에 찾아가서 보시면 디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사용을 하면 혈중 칼슘 농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예요. 저하로 수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하로 되는 거니까 꼭 수정을 해주시고요. 칼슘 배설을 저하시켜서 혈중 농도에 혈중에 있는 칼슘은 농도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되니까 칼슘의 형성이 좀 돌의 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이제 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이제 저혈압 이게 이제 말초 혈관 저항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혈압이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슘 보존 억제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칼슘 보존 이뇨제는요. 아까 우리가 저기 심장 환자한테서 포타슘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루프형 이뇨제가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칼슘 보존 이뇨제 이걸 칼슘을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는 칼슘이란다. 칼륨 스페어링 이뇨제 해서 포타시움 스페어링 이뇨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얘 스페어링 이뇨제, 요 칼륨 스페어링 이뇨제는 그렇게 이뇨 효과가 요 라식스만큼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좀 쓰기보다는 얘랑 라식스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심한 경우에 진짜 너무 빠져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칼륨 보존 이뇨제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알닥톤, 네, 알닥톤. 그러니까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라서 알닥톤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름이 알닥톤, 스피루락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 경변 환자한테 우리가 여기 그 심장에 포타슘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를 좀 줄 수 있는 강심제 환자에게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간경변 환자의 복수 또는 그 말초 부종이 있는 환자, 그 환자한테 좀 쓰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간경변 환자의 복수나 말초 부종은 혈관 확장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도스테론증이 이제 주요 기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칼륨 보존 이뇨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실히 간경변 환자한테 효과를 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스피로락톤, 알닥톤을 간경변 환자한테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약물의 주의사항은요.
약물의 용량이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쓴다고 해서 라식스 같은 경우에는 IV로 한 30분이면 소변이 콸콸콸콸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특별히 신장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런데 이거는 좀 천천히 되고요. 처음 도시지를 조금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용량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보통 한 1일에서 한 2일 이후나 돼야지만 약물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성급하게 약물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대사성 산증과 여성형 유방, 불규칙한 월경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뇨제의 마지막인 V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 리셉터를 이제 차단을 해서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염분 배출 없이 수분만 배설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집합관에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여기에 작동을 할 때 이때 항이뇨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ADH가 끌어당겨서 소변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리셉터를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안타고니스트니까. 그쵸?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면 소변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줄지 않는 거죠. 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소변의 양이 많아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요때 염분 배출 없이 수분만 빠져나간다. 그러면 요거 염분을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질환은 무엇일까요? 하이포나트레미아죠.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요게 몸 안에 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몸 안에 물이 많으면 여기에 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환자가 경련을 한다든지 소디움이 아까 뭐하고 또 바뀐다 그랬어요? 포타시움하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포타시움 칼륨 채널 그러니까 포타시움 나트륨 채널 이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작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 쪽도 이제 영향을 줘서 환자가 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문제가 된다.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붙잡고 물만 좀 빼겠다라고 하는 게 V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뇨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각 작동하는 게 약들이 여기에 책에 교과서에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뇨제의 작동 부위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들을 제가 다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어디에 뭐가 작동하는지를 다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해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뇨제의 스피노락톨, 라식스 이런 것들을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띠아자이드, 클로르띠아자이드 이런 것들 이름들은 계속 입에서 계속 불러가면서 해서 입에다 착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뇨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ARF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연결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을 하는데요. 이 환자는 고열량 식이를 하셔야 돼요. 고열량 식이를 해서요. 체중 1kg당 30에서 35kcal로 맞춰서 주시고요. 필요 열량의 30에서 40%를 지방으로 공급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질소노폐물 인 BUN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크레아티닌도 단백질 조절에 마지막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열량은 뭘로 가느냐 하면 지방으로 공급을 해서 고열량 식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염, 저칼륨 식이 해주셔야 되고 인 제한 해주셔야 되고 해서 부종
물이 계속 안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계속 저염 시기를 해서 소디움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라면 먹고 짜게 먹고 잤더니 팅팅 불어있죠. 다 물을 가둬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디움 수치를 낮춰줘야지만 물이 잘 밥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칼륨이 가뜩이나 몸 안에 칼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칼륨을 낮춰주는 저칼륨 시기 해주셔야 되겠고 인제한 시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단백식 그리고 저포타슘, 저소디움식, 그리고 수분 제한 해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구강 섭취가 불충분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TPN을 줘서 충분하게 영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기능 대체요법으로 이 환자는 바로 뭐 ESRD,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신부전 환자처럼 이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환자는 급성이잖아요. 투석을 하면서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얘 가역적이라 그랬잖아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투석 방법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어요. 대부분은 혈액투석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 환자가 이렇게 컨디션이 막 중환자실 올 정도로 뭔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보통 CRRT를 돌리게 되고요. 아니면 이 기간이 좀 약간 길어졌다 이렇게 됐으면 CRRT 자체도 인베이시브하게 해서 24시간 기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기능 부전이 ARF인데 어느 정도 병동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이렇게 되면 혈액투석 HD, 이건 뭐냐면 신장투석실 가서 하는 HD 4시간씩 하는 이 혈액투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되면 복막투석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CRRT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 혈액투석에서 CRRT는요, 우리가 여기에 루멘을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서 혈액을 투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보통 혈관은 어디를 이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대퇴정맥, 쇄골화정맥, 경정맥 이렇게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 쪽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여기에 서브클라비안으로 하거나 대퇴 여기 대퇴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해서 하는데 여기 대퇴에다 할 때는 요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쓰고요. 경정맥 여기다 할 때는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컵으로 된 걸로 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꼬다리 끝부분을 보면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동맥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기계에서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빠져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빨간색 파란색이 있다는 거 해서 이게 그 투석기에 연결해 줄 때 방향 잡을 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쓰고 있고 여기 환자가 뭐 검사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CRRT를 잠시 멈추셔야 돼요. 잠시 멈추면 그냥 가면 혈액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클라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다리에 보면 여기에 뭐 헤파린을 뭐 한 1.2cc씩 넣으세요. 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량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2cc나 1.3cc, 1.4cc 요 정도로 해가지고 헤파린 1대 100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cc에 100단위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채워 놓고요.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는 요걸 밀어 넣으면 확 밀려 들어가면 헤파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내고 연결을 해주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카테터 관리는 해주시고 있습니다. 혈관 조영실 가서 잡을 수도 있는데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센트럴 잡듯이 그냥 잡아서 쓸 수 있고요. 관리는 이 환자는 여기 쇄골화나 경정맥은 어느 정도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정맥 같은 대퇴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서해부고 근데 좀 동네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거기가 균의 감염의 찬스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카테터 요 글에 보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라이트 주굴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모랄 써보고 레프트 주굴라, 서브클레비안 요 순서대로 좀 써봐라 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복막 투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복막 내 감염이 없고 정상이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RRT 기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펌프, 롤러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혈액을 땡겨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환자한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있죠. 하나는 나오는 거, 하나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펌프를 돌려서 여기 필터 얘가 신장의 핵심이죠. 신장 기능을 하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몸 밖으로 꺼내와서 필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워머를 통해서 환자한테로 넣어주는데요. 워머는 한 40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주는데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이 다 이렇게 좀 식지 말라고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면서도 식기 때문에 식지 말라고 커버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커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환자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환자는 되게 추워해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보시면 한 2개씩 이렇게 덮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요게 이제 용액 투석액이고요. 투석액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여기에 소변이 이렇게 고이고요. 처음에 요게 이제 2세대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에 꼬다리가 없었어요. 꼬다리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들고 빼가지고 거꾸로 해서 빼고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꼬다리가 생겼어요. 이게 간호사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의학의 발전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만 이렇게 풀면 여기 바켓스에다가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놔두면요. 여기에서 그냥 나중에 이제 그 간호조무사가 와가지고 이걸 다 비워주고 이제 정리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혈액은요, 보통 한 100cc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클라틴 같은 게 여기 섬유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혈액과 물이 이렇게 다니면서 스스로 교차해서 가면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클라틴 같은 게 탁 이렇게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탁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게 보시면 여기에 시린지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시린지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게 후탄이라는 거예요. 아까 헤파린 보셨죠? 헤파린은 어느 정도 좀 반감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몸 안에 보존이 될 수 있는데요. 후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응고제인데 여기 안에서 뭐 얼마나 반감기가 빠른지 여기 선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몸 안에 가서는 인체에는 효과 이렇게 뭐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 항응고제 역할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에 후탄을 설치를 해서요. 여기에다 끊임없이 이제 필터에다가 작동을 시키면서 여기에 클라팅이 생겨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통째로 버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그만큼의 로스가 생기면서 혈액이 나중에 몇 번만 부족해지면 나중에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테터의 위치라든지 카테터가 혈관에 붙어가지고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환자는 항상 똑바로 선혈을 바로 해서 잘 누워 있도록 환자를 잘 케어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CRRT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떼중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발 출근하면 나는 저 CRRT를 가진 환자 어사인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꼭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받게 되죠. 그래서 CRRT 그래서 이건 손이 되게 많이 가서요. 환자도 중환이고 손이 많이 가서 보통 요 정도 가지고 있는 환자는요. 좀 약간 중환이기 때문에 그 비교적 이제 좀 라이트한 환자, 예, 조금 비교적 덜 중한 환자를 좀 커플로 껴서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우리 간호사인데 완전 말랐는데 이게 하나에 5kg쯤 되거든요. 이걸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고 다녀요. 간호사들은 참 힘이 셉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기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실크 테이프는 귀해요. 네, 항상 여기다가 해서 뭐 그렇게 귀하진 않은데 어쨌든 실크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환자들 필요할 때 쭉쭉 뜯어서 바로 쓰려고 여기다 이렇게 다 하고 다니고 어느 병원도 다 그러나 봐요. 이건 간호사 이야기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왔고요. 여기 하고 다니는 게 어느 병원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다녀가지고
한번 공부하는데 한번 재밌으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추가로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CRRT를 돌리면서 요거는 수분 조절도 되고요. 여기 모니터에서 여기 모니터에서 전해질 조절까지는 안 되지만 수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분 양에 어느 정도 빼고 넣고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막 처음 나왔을 때는 레지던트가 와서 막 조절하고 있는데 지네가 이제는 엄청 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우리 보고 작동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옆에 플루이드를 좀 뭔가 많이 줄 때가 있다. 그러면 속도를 좀 올렸다가 나중에 좀 속도를 좀 이제 다 들어갔다. 그러면 속도를 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하루 토탈 양을 좀 맞춰가지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요 기계로 해서 초여과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분도 조절이 되지만 여기에 여과 필터 압으로 통해서 아까 그 전해질 조절도 이제 조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자의 이제 응급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역할을 하는 CRRT를 이제 보셨어요. 자, 그래서 환자가 다행히도 괜찮아져서 퇴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어느 정도는요. 이게 이제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쓰려고 하면 거의 뭐 병원에 살아야지 뭐 그치.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퇴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이 환자는 보통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능이 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신기능 회복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식이 조절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몸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이 환자가 완전히 안 돌아오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이제 영구적 신장 소상이 왔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투석을 한다든지 신장 이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동안에 환자나 가족에게 적절한 사회활동과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 이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급성 신부전의 병태 생리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때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아니죠. 신장 혈류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나요? 고혈압은 유발 요인이 될 수 없다. 혈정 칼륨 농도가 5.5mg 이큐발렌트 이상 된다. 혈적 나트륨 농도가 130mg 이큐발렌트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됐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네, 4번이죠. 혈적 나트륨 농도가 130 이상이다 그러면 정상이죠. 예, 정상이거나 그 이하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된다. 이거는 옳은 설명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순 신전성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도 폐색, 신동맥 협착, 전립선 비대, 신독성 약물 복용, 급성 세뇨관 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도 폐색과 전립선 비대는 비슷하죠. 이건 뭐예요? 신후성이죠. 신동맥 협착은 그렇죠. 이게 신전성이죠. 자, 약물 복용과 급성 세뇨관 괴사 이거는 뭐예요? 신성. 맞나요? 자, 문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문제 풀고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